그날은 평범한 하루였다. 출근 준비를 하던 나는 라디오를 켜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아내는 문 앞에서 오늘은 일찍 들어오라며 웃었다. 아들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신나게 학교로 향했다. 그날 아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다. 점심시간쯤 공장 기계 소리가 평소보다 시끄러웠다. 동료 한 명이 급히 달려왔다. 도연 씨, 큰일 났어요. 가족이 사고를 당했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흰 천으로 덮인 두 사람을 봤다. 그 아래에 아내와 아들이 있었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췄다. 장례식이 끝난 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세상에서도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다. 술이 없으면 잠이 오지 않았고 하루가 길고 무의미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머리엔 흰 머리가 섞였고 이웃들은 나를 그저 조용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날은 아들의 생일이었다. 혼자 술을 마시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내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다. 나는 작은 인쇄 공장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 일은 고됐지만 그 덕에 생각이 줄었다. 그 무렵 은주를 만났다. 회사 근처 분식집을 운영하던 여자로 늘 밝게 웃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내 말에 귀를 기울였고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 몇 년 뒤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장이었고 하객은 몇 명 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내 집엔 다시 따뜻한 밤 냄새가 돌았다. 처음엔 모든 게 평화로웠다. 은주는 살림을 알뜰히 꾸렸고 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겼다. 은주는 돈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이번 달 카드가, 집 보수, 적금, 보험. 나는 그럴 때마다 조금만 기다려라고 답했다. 그 대답이 반복될수록 은주의 표정은 변해갔다. 어느 날 회사 금고에 있던 현금 일부가 사라졌다. 동료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결국 CCTV를 확인하던 날 나는 숨이 막혔다. 화면 속엔 은주가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밥상 위의 대화는 짧아졌고 눈빛은 피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그 다짐조차 이미 늦어버린 걸지도 몰랐다. 가을이 지나 겨울이 다가오던 때였다. 회사는 새로운 거래처를 찾고 있었다. 대표가 직접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그날 오후 한 청년이 공장으로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낯선 얼굴이었다. 그는 자신을 지우라고 소개했다. 지우는 젊었지만 말투는 침착했다. 회사 사정도 잘 알고 있었고 제품에 대한 이해도 깊었다. 동료들은 그를 능력 있는 사업가라고 평가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예전부터 이 회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날 이후 지우는 자주 공장을 찾았다. 제품 검수, 납품 조율, 계약 검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직접 나타났다. 나는 그 청년에게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말투, 눈빛, 손버릇까지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하루는 퇴근 후 우연히 그와 마주쳤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혹시 예전에 공장장이셨죠? 나는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 지우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말했다. 그땐 어렸지만 기억이 납니다.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아들의 나이와 지우의 얼굴이 겹쳐졌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흔들렸다. 며칠이 지나도 그 청년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오래된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의 아들은 그 청년과 닮아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약속 장소는 공장 근처 카페였다. 지우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 그는 미소를 지었다. 글쎄요, 어릴 적 근처에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 대답은 회피 같기도 하고 진심 같기도 했다. 며칠 후 회사에 지우가 새로운 거래를 제안했다. 조건은 좋았고 모두가 만족했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다. 지우가 서류를 건네줄 때 그의 손등에 작은 흉터가 보였다. 그 흉터는 내 아들과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진 속 아이의 웃음이 떠올랐다. 그리고 점점 선명해지는 한 문장이 머릿속에 울렸다. 아버지, 왜 나를 두고 갔어요? 그날 이후 나는 지우의 정체를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청년이 누구인지. 지우가 회사에 자주 드나들자 은주도 그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로 시작됐다. 하지만 곧 은주는 그가 젊은 나이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보였다. 은주는 지우의 회사가 대기업과도 거래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 이후 은주는 자주 내게 지우 이야기를 꺼냈다. 그 청년 참 똑똑하더라.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처음에는 그냥 호의적인 말로 들렸다. 하지만 며칠 뒤 은주는 내게 말했다. 당신 회사보다 거기가 훨씬 낫지 않아? 이참에 거기 옮기는 게 어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은주는 점점 더 지우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녀는 일부러 화장도 진하게 하고 지우가 오는 날마다 공장 근처를 서성였다. 어느 날 은주는 나 몰래 지우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며칠 뒤 지우가 은주와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은주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다. 그녀의 가방에는 새로 산 명품 지갑이 들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지우가 회사의 일부 지분 투자를 제안했다. 조건은 좋았고 은주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건 기회야. 평생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 나는 불안했지만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운명은 조용히 바뀌기 시작했다. 지우가 회사를 떠난 지 며칠이 지났다. 그 이후 은주는 불안해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 친구 민성을 찾아갔다. 그는 사고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였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날 사고 정말로 두 사람 다 죽은 게 맞나? 민성은 한참을 망설였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지만 아이 시신은 없었어. 그때 누군가가 아이를 데려간 것 같았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지우의 나이, 말투, 흉터,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은주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지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화면을 바라봤다. 통화가 끝난 후 은주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전화 온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빨랐다. 그날 밤 나는 지우의 회사를 찾아갔다.
건물 안은 조용했고 불이 켜진 사무실은 하나뿐이었다. 문틈 사이로 보인 그림자 두 개. 하나는 지우, 다른 하나는 은주였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했다. 잃어버린 아들이 나에게 복수하러 돌아온 것 같았다. 며칠 뒤 회사의 소유권 관련 공문이 도착했다. 서류에는 회사 명의가 일부 변경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대표란 이름 옆에는 지우의 서명이 있었다. 나는 회계 담당자에게 사실을 확인했다. 은주가 지우와 공동 명의로 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결과 회사의 주요 지분이 넘어갔다는 내용이었다. 은주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다 우리를 위한 일이야. 이제 더는 힘들게 살지 않아도 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은 이상하게 차분했고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했다. 며칠 후 지우가 회사에 다시 나타났다. 그는 이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직원들은 그를 새 대표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지우는 나를 따로 불렀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좀 쉬셔도 될 겁니다. 그 말은 사실상 해고 통보였다. 나는 그가 떠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명확해졌다. 지우는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복수는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나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모른 척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그날 나는 지우의 사무실로 향했다. 건물 복도는 조용했고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을 열자 지우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다. 오셨군요, 아버지. 그 한마디가 공간을 멈춰 세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는 천천히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내가 그리고 어린 지우가 있었다. 이 사진, 내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가족 사진이에요. 왜 나를 찾지 않았나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우는 계속 말했다. 그날 이후 누군가 나를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나는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땐 몰랐다. 너희가 모두 떠난 줄 알았다. 지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이 모든 건 당신이 겪었던 고통을 돌려주고 싶어서였어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지우는 문 쪽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나도 잃은 게 많았으니까요. 그는 사무실을 나갔다. 남은 공간에는 낡은 사진 한 장만이 있었다. 지우가 떠난 뒤 회사는 빠르게 정리되었다. 은주는 투자금이 사라졌다며 분노했다. 하지만 모든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며칠 뒤 지우가 연락을 해왔다. 장소는 오래된 공장 앞이었다. 그는 예전과 다르지 않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당신도 나도 충분히 벌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지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당신이 나를 잃었던 그 시절, 나는 나를 잃고 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제 이해합니다. 그때 당신도 나만큼 힘들었다는 걸요. 그 말 이후 오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회사에 남은 지분입니다. 이제 제 일은 끝났습니다. 지우는 짧게 인사하고 돌아섰다. 나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그저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공장에 나가지 않았다.
사진 한 장만 남겨두고 모든 걸 정리했다. 세상은 조용했고 마음도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 밤엔 잠이 잘 왔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꿈을 꾸지 않았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공장에도 사람들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고 조용히 마무리했다.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지우였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공장 경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시 함께 있었으면 합니다. 나는 잠시 편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공장 앞에 섰다. 새 간판에는 지우의 회사 이름이 걸려 있었다. 지우는 나를 보고 웃었다. 출근하셨네요, 아버지. 나는 짧게 인사했다. 그래, 이제 일하자. 그날 이후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다른 일을 했다. 나는 경비로서 하루를 지켰고 그는 대표로서 회사를 이끌었다. 점심시간이면 가끔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둘 다 말보다는 시간으로 마음을 전했다. 해질 무렵 지우가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둘 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공장 창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닮아 있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결국 자신을 되찾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를 잃지 않고 살았다.